한겨울의 산과 물이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곳. 오래된 기억을 품은 문화예술의 고장. 이곳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겨울철 양주 최고의 명소가 있다는 도락산을 찾았습니다. 예, 아이 주무세요? 와, 야.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주목적은 캠핑이 아닙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눈앞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하얗게 얼어붙은 빙벽을 오르는 사람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거대한 빙벽이 사람을 압도하는데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날씨 속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빙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폭 10여 미터, 높이 30여 미터의 이 빙벽은 인근 지명을 따서 가래비 빙폭으로 불리는데요. 빙벽을 등반하는 사람치고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선 보기 드문 천연 빙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빙벽 등반 동호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차가운 얼음벽에 매달려 힘겹게 오르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강원도도 아니고 경기도 양주, 서울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멋진 빙벽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아이스 클라이밍, 빙벽 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야, 아무튼 정말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야. 빙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흥분감이 느껴집니다. 야, 이걸로 그러니까 찍고 올라가는 거군요. 야, 이거 야, 신기하네요. 멀리서 보면 곤충 중에 사마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비슷해요.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빙벽은 2명 이상 한 조를 이루어 등반을 하는 것이 원칙. 밑에서 안전을 위해 나중에 오르는 사람이 줄을 확보합니다. 원래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돌을 떼어낸 절개지가 작은 폭포로 변해 겨울이면 떨어지는 폭포의 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벽이 됩니다. 여러 개의 얼음 기둥이 겹겹이 쌓인 빙벽을 오르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 아직 얼지 않은 안쪽에선 물이 흐르기도 하는데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일쑤입니다. 가래비 빙폭은 초보자들에게는 훈련의 요람으로 통합니다. 이분도 초보자인 모양인데요. 발 엉덩이 빼고 엉덩이 빼서 봐야지. 다 까먹었지. 또 하나 둘 셋 넷 다 까먹었지. 발. 그렇지. 빙벽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이시나 보죠? 네. 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춥긴 한데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막상 해보니까. 두려움. 어, 얼음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찍었을 때 지탱을 해야지 안 떨어지니까. 네. 보기에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몸은 힘든데 또 해보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좋죠. 요만큼 올라갔을 때하고 저만큼 올라갔을 때하고 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위험한 만큼 성취감도 커서 산악인들은 빙벽 등반을 겨울 등반의 꽃이라 부르는데 주말이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창 스크루를 설치하는 중인데요. 스크루는 로프를 걸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락을 대비한 것이죠. 외국인이 대체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왔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이번 등반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I don't know. Today, this was the biggest thing I've ever lead climbed on ice, so that felt like quite an accomplishment. Top roping it is just fun. You just relax, lean back into the axes, and go. The ice is vertical, which is nice. And it's fairly close to Seoul. Another good piece of vertical ice is Gugok Falls, which is natural ice falls, which is 60 meters high, so it's twice as high as this. But it's narrow, so everybody's in one little spot. Where here, everybody gets to spread out a bit. 이쯤 되면 빙벽을 오를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많이 궁금했지만 엄두가 안 나서 빙벽 등반 경력 27년의 등반가 김영세 씨의 등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세 씨가 얼음벽을 오릅니다. 아이스바일이 얼음을 찍을 때마다 파편이 튀는데요. 짜릿한 타격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얼음은 날씨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가 수시로 변하고 똑같은 길이라도 처음 오를 때와 다음에 오를 때의 상태가 다릅니다. 때문에 베테랑인 그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얼음 조각이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코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빙벽 등반은 직접 길을 확보하면서 올라가는 개척 등반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또 그만큼 성취감도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영세 씨 아들 찬호 군도 얼음벽을 오르는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등반 경력이 벌써 7년째. 그는 아버지와 다른 길로 오릅니다. 올라가면서 얼음이 떨어지거나 때론 먼저 오르던 사람이 추락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옆길로 오르는 거지요. 마침내 김영세 씨가 정상에 다다릅니다. 완료. 이보다 더 짜릿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까마득한 발 아래로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래비 빙폭 앞엔 꽤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빙벽 등반을 끝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여성분들이시네, 뒤에. 야, 아유. 이제 가래비 빙폭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좋은 점. 제일 좋은 게 제일 먼저 얼어요, 얼음이. 이쪽이. 예. 그래서 딴 큰 빙벽장을 가기 위한 여기 전체전이죠.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특별한 어떤 개인들이 어떻게 느끼시는 그런 매력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아세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에서 손맛. 걸려서 손맛을 하는 아, 그렇군요.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타격을 했을 때 제대로 딱 박혔을 때 네네네. 이거다. 딱 들을 때. 빙벽 등반에는 얼음벽을 상대하는 짜릿함 외에 또 다른 재미도 있는데요. 아, 예. 따끈한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빙벽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고요. 빙벽을 빙벽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의 다 아시겠네. 예, 거진 다 알아요.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오뎅도 끓여 먹고요. 아, 예, 예, 먹는 예. 재미가 솔솔하죠. 빙벽하고 와서 여기서? 예, 네, 맛있는 거. 추위를 잊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에 20여만 명이 삽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 과거엔 주변의 의정부와 남양주 그리고 구리시 등이 모두 양주에 속했는데요. 시 면적의 3분의 2가 산을 이루고 있는 양주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산과 도봉산의 경계를 이루는 우이령길은 가장 보석 같은 곳으로 꼽힙니다. 우이령은 생김새가 소귀를 닮았다고 해서 우이령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라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완만한 흙길이 이어집니다. 눈 쌓인 겨울산과 계곡을 마주하니 상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눈 덮인 겨울 계곡도 좋구만. 이게 동양화지 뭐 동양화. 이제 여름에는 얼마나 물이 좋을까 이게. 응? 그런데 이곳의 자연이 잘 보존된 데에는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1968년 1.21 사태로 불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던 무장 간첩의 소지품들입니다. 지난 2009년 다시 개방되기까지 40여 년 동안 폐쇄됐던 우이령길. 덕분에 이곳의 자연환경은 잘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길 옆에서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네요. 이 겨울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이령길상에는 다양한 식생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식생들이 계절별로 변화의 추이가 다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지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지에 보면은 이런 눈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겨울눈인데 네. 다음 해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눈 안에서 다음에 새로 생겨날 잎이나 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겨울눈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탓에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수려한 경관이 펼쳐지는 우이령길. 그런데 이 길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주와 서울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고 주변 숲은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령 일대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253종의 식물과 28종의 조류 그리고 7종의 포유류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잠시 쉬어가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우뚝 솟은 도봉산의 오봉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산세가 당당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나란히 줄지어선 5개의 봉우리, 바로 오봉입니다. 대체
대체 누가 저 거대한 바위들을 저렇게 사뿐히 올려놓았을까요? 기묘하게 서 있는 바위와 척박한 곳에 자리 잡은 나무,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정말 좋네요. 아니, 저는 오늘 이 우이령길을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눈이 와서 특별히 설경이 더 아름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산책로보다는 약간은 좀 운동이 더 됩니다. 등산로로 하기라 그러기에는 뭐 좀 그래도 편안한 그런 길인데요. 정말 또 이 계절이 바뀌어서 꽃 피고 뭐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면은 저희 가족들 데리고 꼭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디 저 혼자만이겠습니까? 자연의 신비 앞에서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손잡고 가. 손을 잡고. 한꺼번에 하나, 둘, 셋. 아, 좋죠. 지금 뭐 완전히 뭐 동양을 보는 것 같고, 겨울에는, 여름엔 또 시원해서 좋고 물 흐르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이 있어서 좋고, 하여튼 사계절이 변하니까 그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멀리 굳이 뭐 원정을 안 나가도 서울 근교에 있는 산치고는 산도 높고 또 뭐 일반 육산도 있고 암릉 구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산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이령길이 이처럼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로 개방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자주 오시나 보죠? 예, 저희 자주 옵니다. 저희 우이령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쪽 우이령 쪽을 좀 지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양주하고 이제 서울하고 포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걸어 보셨지만 굉장히 포장이 안 됐잖아요. 네,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차만 다니는 도로를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 제한적으로 가면 이제 통과하게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쪽 우이동에서 넘어오는 사람 500명, 이쪽 송주에서 넘어와서 500명, 1,000명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낸 이 길을 걸으며 새삼 자연을 살리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산이 많은 양주에는 아름다운 계곡과 저수지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남저수지는 가막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흘러드는 곳인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본격적인 얼음 낚시철을 맞아 저수지를 찾은 강태공들이 눈에 띕니다. 혹한기라 조항이 그리 좋진 않지만 간혹 냉수성 어종인 송어가 잡힙니다. 저수지 옆 캠핑장에선 겨울 캠핑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바깥 활동조차 꺼려지는 추위에 웬 캠핑일까 싶지만 겨울 캠핑은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호젓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이한치한의 노하우로 추위를 견뎌내는 재미지요.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잘했어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추위 걱정은 괜한 것이었나 봅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갔던 캠핑장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네, 애들 엄청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눈도 오고 좀 이 저수지가 지금 얼어서 지금 물고기 잡는 것도 보고 그리고 물썰매도 하고 자기네끼리 잘 놀고 따뜻한 모닥불까지 피니까 잘 노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잡은 송어를 숯불 위에 굽는데요. 먼저 냄새와 연기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연기가 나요. 나도 보여. 보여? 나는 가족집이다. 있어? 얘도 엄마예요? 숯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이 있기를 기다리자니 그 기대가 고스란히 허기가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캠핑의 꽃은 당연히 식사 시간이죠. 추운 날 모닥불을 난로 삼아 오붓하게 나누는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어. 구워진 송어는 젓가락질로 순식간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떠세요? 그 훈제한 그런 맛이 나서 꼭 그 훈제 연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싱싱하니까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요. 집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을 때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따뜻한 법이죠. 모닥불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정을 나눕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밤이 깊도록 더 많은 것을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1년 365일 뜨는 태양이지만 그 강렬한 생명력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양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천보산 자락에는 사라진 역사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회암사지. 현재는 약 4만 3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절터만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익산의 미륵사지에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에 걸치는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건물 털을 노출시켜 놨죠. 그래서 자그마치 아마 우리 오늘날의 평수로 말한다면 한 2, 3천 평 정도의 대지입니다. 8단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대지를 조성해서 집이 거의 266칸인가 되도록 했고 그 64동인가 이게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회암사지에는 당간지주 3주가 전하는데요. 원래는 한 쌍에 2주씩 모두 4주였을 테지만 한 쌍만이 온전한 형태로 절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터 사이에는 커다란 맷돌도 있는데요. 그 크기에서 회암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적 중에서도 학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서승당지입니다. 서승당지의 온돌은 고건축 사상 가장 대규모의 온돌일 뿐만 아니라 구들 부분이 지상으로 솟아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요. T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온돌은 모두 4개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게 돼 있고 방을 데운 연기는 중간에 있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절터 외에 회암사가 어떤 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도 있습니다. 회암사지 뒷산 능선에 자리 잡은 탑, 보물 제388호로 조선 전기 부도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히는 이 탑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고승인 무학대사의 부도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태조의 성계가 그
회암사 북쪽 능선에 이 무학대성 홍룡탑을 실제로 제작을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작품을 보더라도 워낙 이 작품성이 뛰어난 점을 보더라도 실제로 왕실에서 발언을 해서 당대 최고의 그 기술진들이 총 동원이 돼서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암사지 아래에는 얼마 전 문을 연 회암사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과거 회암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세워져 조선 중기까지 그 위용을 자랑했던 절인 만큼 회암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실록 등에 의하면 회암사를 자주 찾던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 절을 중수하고 궁시를 지어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전시실에서 수많은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997년부터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회암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동 금탁입니다. 지름이 무려 30cm가 넘는 이 금탁의 몸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금탁을 만드는 데 후원한 왕실 인물을 비롯하여 그 후원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찰의 지붕 건축물의 지붕 끝에 있는 그 처마 끝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크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금탁에 그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조선 태조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성계가 실제로 회암사를 불사를 지원을 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회암사 모형에서 절의 전체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로 가득 찼던 이 웅장한 절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다만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절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불에 탄 흔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입니다. 비록 파손되긴 했지만 왕실에서나 사용했음직한 도자기와 재료를 조달하기도 어렵고 제작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던 청기와 그리고 용과 봉황이 새겨진 기와들은 회암사에 깃든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라진 게 있는 반면 오랜 세월 전통을 지켜온 곳도 있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여산송씨 가문의 한 집. 마당에 놓인 수십 개의 장독이 안주인의 살림 솜씨를 말해주는데요. 수십 년째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오고 있는 이영순 씨가 딸 송미선 씨와 함께 눈길을 헤치고 나섭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소나무 숲. 이렇게 이쪽 솔잎 손 두 개 있는 걸로 이렇게 솔잎을 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솔잎을 따온 두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먼저 미리 하루 정도 불려놓은 쌀을 시루에 넣고 찝니다.
술밥을 지으려는 것인데요. 이 집안에는 요즘 보기 드물게 대대로 술 빚는 비법이 전해 내려옵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맥을 이어온 술. 송이업주는 이렇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술밥을 지는 동안에도 이영순 씨는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잠시 후 뜨거운 술밥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냄새가 퍼집니다. 송엽주는 명절이나 제사 때 송씨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술.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손으로 다 짜진 술밥은 흰천 위에 펼쳐놓고 식히는데요. 송엽주의 주재료인 솔잎과 누룩도 준비됩니다. 술밥을 식힐 때는 뭉친 덩어리가 없게 잘 털어주는데요. 이때 온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뜨거운 거를 그냥 식히냐면 뜨거운 걸 그냥 누룩을 넣을 때 누룩에서 균이 다 죽어서 술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온도를 잘 맞춰야 돼. 이 집에서는 술을 담글 때 중요한 누룩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방식 그대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누룩을 만들어 왔는데요. 처음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상의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있답니다. 여기서 저희 누룩은 밀에다가 쌀, 그다음에 녹두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좀 그다음에 이제 쑥에다가 재놨다가 꼭 그냥 아무 때나 안 하고 복대, 그러니까 중복대서부터 말복 사이에 항상 누룩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여지껏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드신 누룩은 다른 일반 누룩에 비해서 어떠세요? 뭐 맛이나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도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술도 잘 되고 실패가 없어요. 이영순 씨가 송엽주를 담그기 시작한 건 여산송 씨 가문에 시집 오면서부터라는데요.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림을 도맡았던 그녀는 시아버지에게서 술 빚는 법을 배웠답니다. 생전에 병환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필담으로 가문의 전통을 가르쳤답니다. 아가야, 네가 혹여나 할까봐 시간 있으면 시험 삼아 해보려마 했더니 거역하진 않고 내 뜻을 받들어 성의껏 빚어 넣더니 맛이 정말 희한할 뿐 아니라 정말 값진 송엽 동동주다. 쌀 담가라, 그다음에 쌀 쪄라, 그다음에 뭐 누룩 어떻게 해라, 또 어떻게 해라 맨날 지켜보시고 글로 다 쓰셔. 그럼 안 되면 잘못하면 막 말씀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대신 당신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 저는 새댁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고 사는 거니까 아주 그냥 순종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는 진짜 가르쳐 주시는 그냥 한 번 잘못하면 또 막 이렇게 버리죠. 그래서 딱 버리죠. 그렇게 진짜 엄하게 배웠어요. 술밥과 솔잎, 누룩을 잘 섞은 후에는 물을 붓고 주물럭거려 줍니다. 주물럭거리는 손끝에서도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이영순 씨는 지금도 술을 담글 때면 그 며칠 전부터 술 빚을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주물럭거린 재료는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온도. 온도가 잘못되면
맛과 향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쉽게 변하고 맙니다. 술 빚는 법을 딸에게 가르치면서 새삼 시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딸은 언제쯤 이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항아리에서 일주일을 발효시킨 술은 다시 덧술을 부어 일주일을 더 숙성시켜야 완성됩니다. 술 익는 소리 들리시지요? 그런데 이영순 씨가 얼마 전 담근 술 항아리에 성냥불을 갖다 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술이 다 됐나 확인하려고 성냥불을 켜봤어요.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술이 다 되면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술이 안 되면 불이 살아있어요. 좀 더 지금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 좀 더 있으면 파란불이 확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고 완전히 이게 꺼지면 술이 딱 된 거예요. 그때는 왜 파란불이? 그때는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가스를 타고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신기해요, 진짜. 잘 익은 송엽주의 알코올 도수는 막걸리보다 약간 높은 13도 정도인데요. 송엽주를 선보이는 술상이 마련됐습니다. 그윽한 빛깔의 송엽주에 진한 솔잎향이 배어 있습니다. 가득 따를게요. 드세요. 건배. 우리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한잔합시다. 예, 건강들 하십시오. 입안에서 오랫동안 감도는 솔잎향과 상큼한 맛이 일품인데요. 송엽주는 맛도 마시려니와 술에 깃든 의미도 깊습니다. 우리 13대 조 할아버지께서 300여 년 전에 여기다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담가서 제사 지내고 우도를 공경하고 그러던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서 우리 후손들도 계속 조상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역사와 전통의 고장 양주. 하지만 한쪽에선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계명산 자락에는 몇 년 전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우주과학관이 들어섰습니다. 방학을 맞아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에선 돔 형태의 천장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별과 각종 천문 현상 그리고 우주 체험 등을 담은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 같아 보이는 이것이 중성 무력 훈련 탱크입니다. 이 화면은 우주인의 물속 훈련 과정을 담은 것인데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게추와 무력 장치 등의 조화를 통해서 수중에서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이곳에선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과학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첨단시설 앞에 앉은 학생들의 모습이 잠옷 설레어 보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의 우주관제센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에서 유인 목성 탐사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감소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푹 빠졌는데요. 가상 우주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피터 1호라는 유인 우주선을 타고 목성까지 가는 미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뒤에 계시는 뒤에 있는 실험 장비들을 직접 학생들이 만지고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목성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제가 저 우주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고 제가 마치 우주선을 타고 또 우주 비행사가 된 느낌? 네, 제가 원래 지구과학하고 관심이 많은데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 계명산 형제봉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도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랐는데요. 형제봉 정상에 있는 정류장까지 경사 길이가 627m. 남산 케이블카의 선로 길이보다도 더 깁니다. 해발 430m의 계명산 형제봉 정상에는 천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설 천문대 중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낮에도 천문대의 망원경을 통해 밝은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별을 관측하기엔 아무래도 밤이 제격이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천문대의 야외 전망대에 나갔습니다.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설산,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입니다. 적막한 겨울산을 마주하니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것 같은데요. 멀리 마을도 눈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맑으면 서울의 여의도는 물론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좋다. 천문대 보조 관측실이 떠들썩합니다. 대기층이 얇아지고 시야를 확보하기에 좋은 겨울은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지요. 직접 보는 별이 신기한 아이들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작은 별들, 목성의 달들이 뭐가 보여? 네. 몇 개나 보여? 5개. 성단이라고. 진짜 별 보니까 어때? 많이 보여요. 신기해요. 어디 보자. 뒤로 가고. 어떻게 보여 별이? 작게 보이긴 해요. 얼마만큼 큰 거야? 실제로는 지구보단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천문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주 관측실입니다. 아, 보입니다. 별이 하나가 환한 게 보이네요. 저 옆에 조그만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대형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아득히 먼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온 그 별빛을 오늘에서야 만납니다. 이 카펠라라는 건 얼마나 떨어진다고요? 이 카펠라라고 하는 별은 우리 정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45년 동안 날아온 겁니다. 45년? 네, 빛의 속도로 45년, 즉 45광년 떨어져 있는 그럼 가까운 별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이기도 하죠. 45년 전 별을 그러니까 제가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로 조정되는 이 대형 망원경은 이곳 천문대의 큰 자랑거리인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600mm급 반사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리치 크레피앙 반사 망원경으로 여기 주경이 지름 600mm짜리 거울로서
우리 인간의 눈보다 빛을 10,000배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빛을 모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운, 성단, 은하, 그리고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까지도 다 관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비로운 우주를 느끼며 별에는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장흥면 일대는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유흥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며 점점 유흥가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이 지역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해 문화시설을 만드는 등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흥의 랜드마크인 아트파크도 이러한 과정 속에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토탈 야외 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단지로 개관했는데요. 미술관과 조각공원 그리고 야외 공연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방패연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의 야외 공연장은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곧 공연의 열기로 가득 차겠죠. 조각공원에는 로댕 마요일과 함께 근대 조각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브루델의 작품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요절한 조각가 류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여섯 개의 전시장이 있는 미술관은 아트파크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데요. 어이구, 백남준 선생 거네. 백남준 선생 등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현대 작가들의 기발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되고 조각이 된 피아노에선 음악과 미술의 절묘한 만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박승모 작가의 작품인데요. 야, 이게 역시 요즘 이제 이 현대 예술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사유에 있는 거죠. 많은 생각 속에. 야, 이 철망으로 만든 겁니다. 야, 대단한데요. 철망을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이 작품은 명암이 잘 살아난 부조인데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흑백 사진 같은 인상적인 얼굴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전시장에선 국내 추상회화의 선구자인 고 하인두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과 불교적 세계관에 주목한 그의 작품에는 오방색과 단청 그리고 만다라 등의 소재를 응용한 독특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 이 2층에 있는 게 이제 하인두 선생님 겁니까? 예. 하인두 선생님은 우리 추상회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태극 문양이라든지 이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집어넣은 이 추상회화를 만드신 선구자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글쎄요. 예, 이 전시를 저희가 진행한 취지는
해외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훌륭한 작가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작가 시리즈에서 거의 3번째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트파크 곳곳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을 위한 배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이용해 만든 이 개성 있는 작품들 앞에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아예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놀이 공간도 있습니다. 그물을 짜는 데만 1년 이상 걸렸다는 이 놀이터는 기어다니고 미끄러지고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 외에 작가들의 작업실을 찾아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틀리에는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작가들의 작업실로 제공된 곳인데요. 소재와 기법의 다양화를 시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양화가 석철주 교수. 그는 아틀리에 개관 초기인 6년 전부터 이곳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가 50여 명이 입주해 있는 이 아틀리에. 작가들의 교류의 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오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네. 아유 아틀리에라는 데를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와 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유 야 대부분 작품들이 설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작품 그 이제 주제는 그 신목류도 온도라고. 네네네. 우리 그 유명한 목류도 온도. 네네네. 네, 그거를 재해석한 작품들이죠. 근데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보는 분들한테는 네. 저게 설산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표현하죠. 예예예. 요즘도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석 교수는 아틀리에와 주변 환경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는 이제 자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뭐 나가면은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이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도 느끼고 그걸 갖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장흥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관광 안내소로 쓰였던 이곳은 나전칠기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나전칠기에 곱고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커다란 장과 지극히 세밀한 문양이 돋보이는 쟁반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입니다. 나전칠기는 오칠한 그릇이나 가구의 표면에 빛깔이 아름다운 자개를 여러 가지 문양으로 붙여서 장식하는 공예품인데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나전칠기에서 전통 공예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들을 만든 이는 철탑 산업훈장을 받은 김정열 명장. 작업장도 겸하고 있는 이곳에서 김 명장이 직접 자개를 다루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경남 통영 출신인 그는 14살 때 나전칠기를 시작해서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통영에서 나전칠기를 배울 적에 이렇게 오리면 이 가루가 나거든요. 이게 이 가루를 이 입하고 코로 들어 마셔서 서마를 먹어야 기술자가 된다고 선생님이나 그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의사가 폐를 앓은 적이 있냐고 그래요. 자개 문양이 준비되면 민어불에를 끓여 만든 풀로 풀칠해서 붙이는데요.
나전칠기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반짝이는 자개를 붙여 문양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풀칠을 한 후에 달군 인두로 지짐질을 합니다.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자칫 잘못하면 타기 쉽상 인두와 지짐 막대기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침내 종이를 떼어내자 서서히 자개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밀하게 얽혀있는 당초 문양에서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솜씨가 느껴집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는 영롱한 자개 빛깔은 잠옷 황홀하기까지 한데요. 은은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빛이 조화를 이룹니다. 김 명장이 딸 영효 씨와 나란히 앉아 작업을 합니다. 영효 씨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전칠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끊음질을 하는 솜씨를 보니 어려서부터 공방을 놀이터 삼아 지낸 이력이 느껴집니다. 분열을 잇는 것은 전통공예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겠죠. 그리고 전통예술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납니다. 이 옛날의 유원지가 이렇게 예술의 향기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올겨울은 유독 이 동장군이 맹위를 걸쳤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2월입니다. 이제 저만치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양주의 꽃과 나무들처럼 저도 이제 다가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